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파생 연계 상품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은행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 이상 되는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고 개인 최소 투자 금액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여 진입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문제는 내용에서 빠진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DLF 사태 대응 방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상임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두 분 다 보셨을 겁니다. DLF 네. 사태와 관련 대책을 금융당국이 내놨는데 금융당국이 파악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 또 문제점 뭐였던 건가요? 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공모를 갖다가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모를 방식을 취하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사각지대에 있었다, 보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내부 통제가 매우 미흡했다. 리스크 관리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 경영위원회, 상품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상품을 결정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고라고는 규정을 했는데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네. 재발 방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금융당국은 투자자 이해가 어렵거나 이제 원금 손실률이 20에서 30% 이상의 상품을 고난도 상품으로 지정해서 이제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0에서 30% 원금 손실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원래 이제 지금 그 금융사에서는 예. 그 금융 상품을 5단계 혹은 6단계로 지금 분류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위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고난도 투자 금융 상품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 고난도 투자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번에 새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위험 상품, 고위험 상품인데 네. 이 상품을 갖다가 고난도 위험 투자 상품이라고 굳이 따로 따로 규정을 용어를 했더라고요. 예. 정의하고 또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규제를 은행에서 이제 판매를 제한하겠다 하는 것은 이 20~30%의 고난도 투자 금융 상품 중에서 사모펀드 형식으로 하는 것을 판매 제한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인데요. 네. 사실은 고난도 투자 금융 상품이라는 것이 지금 그 위험 상품 1등급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문제는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구제를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더 초점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험 상품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모펀드는 제한을 하겠다. 그러면서 은행과 보험권만 제한을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렇죠. 또 증권사는 이런 판매 문제가 전혀 없는 양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투자자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지금 1억 원 이상에서 이제 3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고 또 고령 투자자 기준도 65세로 넓어졌는데 이게 향후 혹시 이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될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집할 때 인원수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DLF 사태를 봤을 때 3억 미만이 한 83% 정도 되거든요. 전체 피해자들, 가입자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모집 숫자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사모펀드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원천적인 위험을 제거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금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췄거든요. 네네. 아마 금융위원회가 고민을 하고 자존심 회복 때문에 3억 정도로 딱 중간을 하지 않았나. 5억을 하기에는 민망하고 다시 그래서 3억으로 하지 않았나 보는데요. 조남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3억이 된다, 5억이 된다, 1억이 된다. 물론 저는 3억은 1라도 된 것도만 하더라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핵심은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는데 그게 방안들이 숙려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리콜 제도라든가 이런 방식들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배상과 구제가 명확성하게 이번에 이루어질 것인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DLF 관련해서도 명확하지가 않지만 향후 이 논쟁이 다시 일어났을 때 3억 이상. 제가 어저께 만난 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신데요. 1억 원 DLF에 2억은 라임이었어요. 그럼 이분은
한 군데 남으면 3억이 되지 3억이네요.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상품으로 판매를 하다 보면 동일한 사태는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 방법과 배상 방법을 이번 참에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3억의 기준이 아니라. 뭐 불안전 판매에 대한 그런 재발 방지가 아니라 뭔가 그 수요자, 투자자들 진입 장벽 자체를 좀 높여놔서 어떠한 그런 규모 자체를 좀 줄이려는 그런 대책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억에서 3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숫자는 줄을지 몰라도 예. 피해자가 향후에 발생할 때는 그렇죠. 더 거액의 피해자가 그럴 수 있죠.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보다 더 강력하게 금융사의 책임을 좀 어떻게 짓게 하느냐 하는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징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네. 과징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그 행정적인 제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제재를 가지고 자기네 고난만 늘리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그 제재는 2차적인 문제죠. 그렇죠. 자기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느냐가 더 중요한데 네. 그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아무 방법이 없고 오로지 뭐 행정적, 징벌적 과징금, 과태료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소비자의 지금의 피해자들의 그 어떤 심정이나 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징벌적 과징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 법이 통과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어저께 내놓은 방안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1조였어요. 네. 그러면 판매 이익이니까 10억이니까 징벌적 과징금을 5억이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네. 은행과 하나은행 해발제 그게 무슨 징벌적 과징금입니까? 사실 손방망이 처벌인 거죠. 네. 그래서 실효적인 대책이 법이 개정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다 하더라도 실효적이지가 못하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소비자, 뭐 투자자 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제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제 사모펀드를 지금 이제 어떤 경로 잘못된 것이든 간에 이렇게 이제 마구잡이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조달한 분명히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 10조 이상 조달을 했는데 이런 시장이 위축되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러나 단기적으로 조금은 위축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시장이 제대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올바른 투자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축에 대해서는 우려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다 더 정교하게 판매 행위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선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적합한 사람한테 적합한 규모로 적절한 설명을 제대로 하면서 네. 이 판매를 행위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툴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사모펀드 시장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 사모펀드 중에서 금융상품 분야가 아마 줄어들 거예요. 금융상품. 예, 예. 그러니까 그 3억을 했던 게 아마 샘플링을 해서 본 것 같은데 개인한테 판매한 게 6.6% 정도 네네. 비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 영향은 당분간은 좀 한시적으로는 상품을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예. 영향을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위태하다. 시장에 대한 영향은 영향은 없을 미미하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모펀드 금융시장에서 이런 네네. 상품들 유사한 상품들에서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도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다른 해외에서도 이런 사태를 겪고 극복한 사례가 있다면 좀 배울 점은 좀 배울 수 있으면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과거 홍콩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점을 좀 보완했었나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 투자자들한테 이 그 뭐랄까 어린이한테 위험한 물가로 이렇게 가게 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제는 이런 관점에서 많은 데 초점을 먼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금융사들이 이러한 판매 행위를 잘못했을 때 징벌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기는 싫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라든지 직원의 책임이라든지 금융사의 책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금융사들 자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그 분위기, 이러한 그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금융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전 사후적인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서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제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해 발생했으면 엄한 제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데 초점을 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거 홍콩의 사태는요. 예. 유사한 것들이 뭐냐면 설명 의무를 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 중반에 일어났던 불안전 판매처럼. 일이었는데 네. 불안전 판매 정도보다 우리나라 따진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것들이었죠.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피해 규모의 70%, 피해액의 70%까지 손해배상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대책은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설명 의무 요명, 주요 투자 설명서 교부, 그 다음에 숙려제도 도입 이렇게 홍콩에서는 대책으로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금융시장이 좀 반ben교사로 배워야 된다고 금융당국이 배워야 된다고 보는 게 예.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DLF 사태에 대해서 12월에 불안전 그러니까 분쟁 조정을 해서 네. 사례를 만들고 그렇죠.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은행이 사전적으로 사후에 합의하게끔 조정하게끔 만들었는데 네. 그 말은 다시 뒤집어 보면 예. 일괄배상 명령은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콩은 어떻게 했냐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우리도 설명 의무가 있는데 네. 이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든가 원금 손실이 100% 일어난다든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다면 금융당국이 손해배상 명령을 저는 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괄배상 명령 금액에서 뭐 70%가 된다든가 60%가 된다든가 기준을 둬야겠죠. 기준을 예. 둬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죠. 네. 앞으로 좀 사태를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 말씀해 주시죠. 정부가 어저께 금융위원장이 했던 워딩으로 봤을 예, 때는 예. 불안전 판매의 유형을 만들어서 물론 투자자의 입장에서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거기서 몇 퍼센트씩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투자자 성향을 조작을 했어요. 저희들은 계약 무효로 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투자자 적격성과 투자자 적합성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하겠지만 사모펀드에는 원천적 면제거든요. 그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이야기들도 없었고.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땜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뭐 앞서서 이제 금융사 징계 수위도 좀 언급을 주셨으니까 보상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분쟁 예, 조정이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쟁 조정은 과실 비율을 정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났을 때 8대 2다, 7대 3이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이 분쟁 조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쟁 조정은 양쪽에 다 전제로 잘못을 했다는 전제하에 분쟁 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제 책임 범위가 어느 정도는 그 투자자에게 충분히 부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얘기는 뭐 70%다, 80%다 얘기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 피해자들이 얼마의 평균치를 보상을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사람이 뭐 70% 받고 80% 받은 것은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평균적으로 얼마를 더 이렇게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과연 이번에 평균적으로 50%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번에 사기적인 판매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지 않고 무조건 과실 비율로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데서 향후에 분쟁 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분쟁의 소지는 계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네. 사실 이번 DLF 사태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인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상 징후를 알면서도 금융감독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뭐 책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책은 그렇게 선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 자체가. 어저께 발표된 대책에서 쏙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실제적으로 저는 금융위원회가 5억에서 1억으로 낮춘 것들이 사모펀드 활성화법 2015년도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들이고요. 뭐 다른 건 다 차지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이 작년에 미스테리 쇼핑을 해가지고 예.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실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한 장 받고 말아버린 것들이었거든요. 작년에만 막았어도 올해 가입 금액 피해자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네.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독일 피해자들이 올해 다 가입을 했던 경우들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에 대한 자기 채찍은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뭐 총리실이라든가 청와대에서 이건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다른데 뭐 제어하고 지적하고 문제 삼기보다는 자기 반성부터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런 DLF라든지 이러한 그 펀드 사태, 사모펀드 사태 이런 것은 사실은 제도의 그 허점 때문에 제도의 미비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혀 언급이 없이 마치 은행의 책임, 판매 중심의 문제가 있었던 것에 초점만 맞춘 그러니까요. 그러한 대책은 사실상 서류 한 장 더 추가하는 정도의 대책이라는 점에서는 이게 지속적인 어떤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새로운 시각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득희 상임대표, 조남희 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